자,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을 보자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임명되는 대법관만 22명이 됩니다. 자, 사실상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 이런 셈인데요. 민주당은 차기 정권도 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니 이건 공정하다라는 논리로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처럼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와 흡사하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쯤 되면 이제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장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정권이 지금 입법부는 완전 장악을 했죠. 뭐 행정부야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행정권은 수반이 되었고 행정권을 장악했는데 마지막 남은 곳이 사법부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는 자신을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미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밉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보다 언제든지 자신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고 사법부를 자신의 수중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억제고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는 헌법상으로 규정된 사법권 독립의 그 방향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서 이것을 이제 우회해서라도 자신이 그 장악을 하려고 하겠죠. 그 방법으로 첫째는 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재판이 독립되어야 되거든요. 재판하는데 누가 간섭을 하면 이게 사법권 독립이 위태롭고 두 번째는 법관이 독립이 되어야 돼요. 판사가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든지 멋대로 파면하거나 쫓아내고 하면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 두 가지인데 이 인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우선 대법원장 내지 대법원만 흔들어 버리면 각급 법원은 대법원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을 지금 손을 대려는 것이고 지금 대법관들이 보통 한 14명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면 14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이제 26명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새로운 신임 대법관을 우선 16명을 먼저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을 또 교체를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되면 대법원도 완전히 장악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법권 독립이 강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는 판사 내지 대법관은 종신제예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정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멋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법원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이제 4년 한 7, 8개월 후면 퇴임을 하잖아요. 퇴임하면 또 지금 재판이 계속 있으니까 열리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권을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휘하에 두고 수중에 두고 사법부를 억제하면 결국은 완전한 일당 독재, 총통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차기 정권도 똑같이 뭐 22명을 임명하게 되니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일선 법관들까지 이제 민주당의 논리나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로 사실상 채워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대법관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 휘하로 들어가 버리면 일선 판사들이 계속 충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다 좌파 판사들로 충원이 되고 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헌법재판소처럼 이 우리나라 각급 법원 전체도 이제 좌파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타이밍 논란이 더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 플러스 4심제, 재판 소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 소원 도입을 보류했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당 차원에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겠다라면서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당내 지도부 간의 충돌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판 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당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4심제를 강행하겠다라고 나선 이유 무엇일까요? 이게 국민들이 재판 소원이 뭔가 우선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1심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해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항소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고 네. 모든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끝나게 돼 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법률적으로도 결정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3심제냐? 판사들이 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급법원에서 바꿔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3심까지 갔다면 그래서 뭐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이제 진실을 발견했다 이런 우리 저 판단으로 이 3심제고 사실 3심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네. 근데 재판 소원이라는 건 이 대법원의 판결도 전부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권이나 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좌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모두 자기들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판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서울 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해서 또 대법원으로 갔다면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돼버리면 대통령직도 그만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4심제를 도입해 놓으면 그만두지 않아요. 다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헌법소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또 판결이 정지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이재명 유죄 판결 이거 잘못이다라고 하면 다시 또 대법원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판결에 또 종속된다. 뭐 그런 주장이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고 법률심이고 사법부의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것을 헌법상으로 규정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 좌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뒤집어 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는 모든 이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나름대로 그 사법부를 이끌고 지키려고 하는 이 상황을 완전히 그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국민들에게도 큰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는데 억울한 일을 대법원 가서 바로잡았는데 다시 헌법재판소 또 가는 거야. 그럼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러면 권리 구제가 그만큼 늦어진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 또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나온 유죄도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재판 소원제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도 민주당식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이번 사개특위 안에는 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민주당은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사법부 몫인 법원행정처
처장은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진보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법조인들이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만 대법원에 입성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그 대법관을 추천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 독립은 크게 재판의 독립, 둘째는 법관의 독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도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좌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넣고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판사를 추천하고 임명해야 될 법원행정처장을 뺀다. 이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음모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이 이제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 헌법 구조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하는 임명권자예요. 그죠? 3명이나. 네. 그런데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냐면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다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삼권의 그 통할적 지위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임명된 대법원장은 그때부터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보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구성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 만들어서 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구성원리를 거꾸로 뒤집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자기 진영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겠죠. 다 그렇게 보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헌법도 무시하고 새로운 그 기관, 기형적인 임명 제도를 만들려는 것은 명백히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전에 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 자꾸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선거에 이기고 난 여당이 선거법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이 좌파 대법관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권력자의 수중으로 법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석유에 둥둥 떠 있다고 해요. 근데 최고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현금 복지랍시고 현금을 다 퍼줬는데 석유를 외국 기업에다 팔고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돈으로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거지 나라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석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법개혁안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신문제 도입도 포함이 됐습니다. 대검은 수사기밀 유출과 또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고요. 법원 측은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고법원장 등 각급 법원처장들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수사를 받을 것 같아요. 내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날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뭐 조폭이든지 뭐 사기꾼이라든지. 사기꾼들은 워낙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조폭이라든가 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언제든지 나를 덮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해가가지고 내 금고를 뒤져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떨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발부하는 걸 좀 막으면 좋겠죠. 또는 언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지 알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는 그만큼 이 밀행성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범죄자가 수사를 하는지 몰라야 그래야 이 증거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덮쳐서 그 증거물을 획득하고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면 그 피의자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가지고 자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압수수색 그 필요성을 저 검사가 이야기해 보시오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고 어떤 증거가 있어서 압수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면 그 영장이 발부하러 가면 그 증거가 있겠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치울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분명히 뭐 피의자 쪽의 대리인이나 뭔가 연락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판사가 신문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자들에게는 수사 내용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이 나빠지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상당히 무력화되고 범죄자 세상이 된다라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꾸로 늘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좀 어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범죄 집단인가 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정권 차원 또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늘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어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어렵게 하고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사전에 그게 좀 누설되게 해서 범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주고 그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 범죄자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께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날뛰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네, 지금 짚어주셨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범죄 피의자를 위한 건지 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요.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은 또 약화시키는 일종의 우회적인 사법 장악이다라고 보는 비판의 시각도 많거든요. 아니 이거는 뭐 우회적으로 저 사법 장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직접적. 거죠. 근데 이거는 판사를 자기들 대법관을 자기들이 그냥 새로 정원을 늘려서 마구 임명해 놓고 그러면 이 26명으로 추가 임명을 해 놓으면 그러면 14명에서 12명이 추가가 되어서 모든 부에 한 명씩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저거 2명씩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에서 이제 좌파들이 앉아가지고 사사건건 이거 나 반대하면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가면 무조건 이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보면 26명이 왜 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4명의 재판관 중에서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2명이 무죄 취지로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럼 12명은 유죄잖아요. 네. 2명은 무죄예요. 그 여기에다가 26명 하면 12명을 추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12명을 추가 임명하면 14대 12가 돼요. 네. 그러니까 좌파 14, 우파 12가 되는 거예요. 네. 치밀하게 계산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6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이분들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거야. 네.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한 가지 길로 흐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게요. 지금 네. 한 가지는 아니 두 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 보기에. 네.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중 또는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지금 민주당과 이 정권의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만사현통 지엄하신 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 저 야당의 그 아우성이 판치는 국정감사장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이 굉장히 이 지밀한 곳에서 계시는 이 지존의 위치에 있는 분을 어떻게 저렇게 국회 같은 데 내보내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하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대통령의 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주당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네. 보면 모든 게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